결혼 7년 차. 나는 마침내 그 밥은 누가 해?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가지 마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도 안 닦았고 냉장고에 소고기도 아직 안 재웠는데 내 동생네 5 식구가 곧 도착할 텐데 지금 내가 나가면 말이 되냐? 라는 뜻이었다. 내가 앞치마를 내려놓던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은 물기를 꽉 짜낸 걸레처럼 일그러졌다. 남편은 슬리퍼조차 신지 않은 채 현관까지 쫓아나왔지만 입을 벙긋거리며 뱉어낸 말은 미안해가 아니라 쟤들 밥 다 먹을 때까지만 좀 참으면 안 돼, 였다. 좋다. 그럼 당신들끼리 알아서 차려 먹어라. 앞으로 맺기, 평생토록 알아서들 드시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4개의 화구가 동시에 불을 뿜고 있었다. 왼쪽 위 깊은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갈색 국물이 이따금 스테인리스 상판 위로 한두 방울 튀었다. 오른쪽 아래 프라이팬에서는 요란한 지글거림과 함께 계란물을 입힌 애호박전의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한서영의 손에 들린 긴 젓가락은 쉴 틈 없이 움직이며 프라이팬 위에 전을 빠르게 뒤집었고 동시에 옆에서 데치고 있는 시금치와 빨간불이 들어온 전기밥솥의 취사자녀 시간까지 신경 써야 했다. 거실에서는 주말 아침 특유의 소란스러움이 밀려왔다. 텔레비전 볼륨은 한껏 높아져 있었고 아침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오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자주색 꽃무늬 잠옷차림으로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주방의 후드 소음을 뚫을 만큼 날카롭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서영아, 김치 다 떨어져 간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한 통 더 있을 텐데 꺼내와라. 짧고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 서영은 가스불을 한 칸 줄이고 긴 젓가락을 간장 종지 옆에 내려놓았다. 네, 어머니. 그녀는 몸을 돌려 주방 구석에 자리한 양문형 대형 냉장고로 향했다. 맨 아래쪽 냉장 서랍을 열자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다. 10kg짜리 김치가 꽉꽉 채워진 네모난 플라스틱 김치통은 가장 안쪽에 처박혀 있었고 그 앞에는 남은 반찬이 담긴 밀폐 용기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앞쪽의 반찬통들을 일일이 꺼내 바닥에 내려놓은 뒤에야 허리를 숙여 두 손으로 김치통의 가장자리를 부여잡고 숨을 참으며 밖으로 끌어당겼다. 뚝! 요추 밑바닥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뻐근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찌릿하게 올라왔다. 하지만 서영은 동작을 멈추지도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매일 새벽 5시 50분에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처럼 하루 2끼 반드시 식탁에 올려야 하는 일국사찬의 상차림처럼 식사 후 영원히 닦아도 끝이 없는 싱크대 상판처럼 너무나도 익숙한 감각이었기 때문이다. 34살의 몸은 결혼 7년 차 2557일째를 맞이하며 이미 이 30평 아파트에 딱 들어맞는 편리한 가구 하나로 자라나 있었다. 오전 10시 가스레인지 후드를 끈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영은 씻어둔 상추의 물기를 털어내고 있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손에 물기를 닦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메신저 앱의 알림창이 떠 있었고 발신자는 신우이 최은지였다. 새언니, 저희 이따가 갈게요. 뒤이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캐릭터 이모티콘이 하나 붙어 있었다. 오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질문도 저희가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물음도 없었다. 심지어 가는 길에 뭐 좀 사갈까요? 라는 흔한 인사치레조차 없었다. 서영은 화면을 빤히 응시한 채 가상 키보드 위로 엄지손가락을 띄워두고 있었다. 5초의 시간이 흐르고 아무런 조작이 없자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녀의 눈앞에 5 식구의 구체적인 면면이 떠올랐다. 32살의 은지, 심해부 박정훈, 그리고 7살, 5살, 2살 배기 아이 셋.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시선이 층층이 쌓인 선반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방금 끓인 된장찌개와 애호박전으로 식재료의 절반이 날아간 상태였다. 고기가 부족했다.
냉동실에는 국거리용 다진 소고기 약간이 전부였다. 주스도 바닥에 깔린 한 병이 고작이라 3명의 아이들이 나눠 먹기엔 어림도 없었다. 과일 바구니엔 사과 3개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켜고 2글자를 쳤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미소 짓는 이모티콘을 하나 덧붙였다. 앞치마를 벗고 외출용 겉옷으로 갈아입었다. 납작해진 캔버스 에코백을 어깨에 걸치고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갈아 신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쫓아왔다. 가는 길에 그것도 좀 사와라. 은진의 첫째가 좋아하는 그 딸기 케이크. 저 앞사거리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파는 거 알지? 딴 거 사지 마라. 걔는 그 집 것만 먹으니까. 알겠습니다. 서영은 문을 밀고 초겨울에 매서운 공기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대형마트의 에어컨 바람은 바깥의 찬 바람보다 훨씬 더 뼈를 시리게 했다. 서영은 쇼핑카트를 밀며 정육 코너 냉장 매대 앞에 섰다. 눈앞에는 먹기 좋게 썰린 삼겹살 팩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붉은 살코기와 하얀 지방의 마블링이 백열등 아래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계산기 앱을 열었다. 삼겹살 28,000원, 상추, 깻잎, 그리고 깐 마늘 12,000원, 딸기 케이크 19,800원, 어린이용 과일 주스와 뻥튀기 과자 15,000원.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을 따라 숫자들이 계속해서 불어났다. 은진의 식구가 올 때마다 이 한 끼의 추가 점심 식대에만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돈이 깨졌다. 한 달이면 최소 3번은 찾아왔다. 7년 동안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심지어 남편 최준혁조차도 이 생활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꺼내거나 이번엔 우리가 낼게 라는 흔한 빈말조차 한 적이 없었다. 서영은 가장 비싼 삼겹살 한 팩을 카트에 집어넣고 계산기 앱을 닫은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터치했다. 로딩 화면이 두어 바퀴 돌더니 계좌 잔액이 떴다. 87만원. 주택담보대출 자동 이체일이 당장 다음 주였다. 그 숫자들을 노려보고 있자니 목구멍에 바싹 마른 손뭉치가 꽉 들어찬 것처럼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았다. 냉장 매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손등에 부딪히며 자잘한 닭살을 돋게 했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묵직해진 카트를 밀며 계산대로 향했다. 커다란 비닐봉지 4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펼쳐진 광경에 서영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아침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해 먼지 하나 없이 닦아두었던 밝은색 현관 타일 위에는 지금 5켤레의 신발이 엉망진창으로 나뒹굴고 있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아동용 운동화 3켤레가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그중 한 짝은 남성용 구두 1켤레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두는 서영이 집안에서 신는 푹신한 실내용 슬리퍼를 아주 꽉 밟고 있었다. 맨 구석에는 은지가 벗어 던진 하이힐 샌들이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다. 서영은 비닐봉지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구두 밑에 깔린 자신의 슬리퍼를 빼내어 묻은 먼지를 탁탁 턴 뒤 발을 밀어 넣었다. 현관을 지나치자 거실의 풍경이 곧바로 눈에 날아와 박혔다. 은지는 2살배기 막내 아들을 밝은 회색 패브릭 소파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방수 패드나 수건 같은 건 깔려있지도 않았다. 아이의 손에는 반쯤 파먹은 소시지가 들려 있었고 정체불명의 붉은 양념이 잔뜩 묻은 작은 손가락은 소파 쿠션 위를 무의식적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복도 끝 6살 난 딸 수빈이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7살 은유리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수빈이가 평소 가장 아끼는 색연필과 인형들을 바닥 한가운데 온통 헤집어 놓고 있었다. 주방 쪽 식탁에서는 두런두런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36살 남편 최준혁과 심해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 캔 맥주를 하나씩 따놓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서영이 아침에 갓 부쳐낸 애호박전과 두부 부침이 놓여 있었는데 접시 위의 음식은 이미 반 이상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준혁이 고개를 돌려 힐끗 쳐다보았다. 늘어난 홈웨어 차림에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은진애 기다린 지 한참 됐잖아.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있어? 서영의 손가락이 비닐봉지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검붉은 자국을 깊게 남겼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남편의 입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는 단 한마디 대꾸도 없이 봉지들을 들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돌변했다.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서 있어야만 했다. 삼겹살은 맛술과 후추로 15분간 밑간을 해둬야만 프라이팬에서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심해부가 고집하는 방식이었다. 된장찌개는 이미 한바탕 퍼먹은 뒤라 육수부터 새로 내서 다시 끓여야 했다. 상추는 한 장 한 장 뜯어 흐르는 물에 흙먼지를 씻어내고 탈수기로 물기를 쫙 뺀 다음 대나무 소쿠리에 정갈하게 담아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마늘 까기였다. 30알의 마늘 껍질을 벗기느라 서영의 엄지손가락 손톱 밑은 독한 마늘 진액 때문에 알싸하게 아려왔다. 그 옆에 작은 유리볼에는 아이들 입맛에 맞출 달짝지근한 쌈장을 만드느라 꿀을 2스푼이나 더 넣고 맹렬히 젓고 있는 중이었다. 으아앙 거실에서 2살배기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벼락같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은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길게 빼며 소리쳤다. 새언니, 젖병 좀 데워줘요. 막내 배고프대요. 양념을 젓던 서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며 지글거리는 프라이팬을 힐끗 보고는 서둘러 가스불을 줄이고 앞치마에 묻은 돼지기름을 대충 쓱쓱 닦아낸 뒤 주방 밖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다. 은지는 소파에 파묻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발끝으로는 바닥에 흔들 목마를 까딱까딱 밀어주고 있었다. 서영이 나오는 걸 보더니 턱끝으로 싱크대 쪽을 까딱 가리켰다. 서영이 다가가 분유 자국이 얼룩진 젖병을 집어들었다. 시선이 그 옆에 놓인 분유통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숨이 턱하고 멎었다. 그건 은지가 챙겨온 분유가 아니었다. 서영이 주방 상부장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수입산 고급 분유였다. 한 통에 45,000원의 장이 약해 배앓이를 자주 하는 수빈이에게 영양을 보충해주려 마트에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며 이 약물고 산 것이었다. 평소엔 서영 본인조차 한 스푼씩 덜어낼 때마다 손을 떨며 아껴 먹이던 분유였다. 그런데 지금 그 분유통의 뚜껑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푹 파인 채 크게 줄어 있었다. 물기가 묻은 계량 스푼은 싱크대 상판 위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고 스푼에 묻었던 분유는 샛노랗게 굳어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서영의 손가락이 분유통 테두리를 꽉 부여잡았다. 금속의 차가운 감각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을 때 은지는 여전히 스마트폰에 시선을 박은 채 화면 속 무언가에 꽂혔는지 낄낄거리며 웃음까지 터뜨리고 있었다. 서영은 입을 달싹였지만 성대만 긁힐 뿐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젖병을 보틀 워머에 넣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미지근한 물이 데워지며 내는 미세한 웅웅거림만이 주방을 채우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식탁 위로 차려진 점심 식사. 빈틈없이 꽉 채워진 12가지 반찬은 직사각형 식탁 위를 점령해 물컵 하나 내려놓을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심해부 정훈이 상추와 마늘 편을 곁들인 두툼한 삼겹살을 한가득 집어 입속으로 밀어넣더니 기름진 입가로 우적우적 씹어 넘겼다. 이어서 캔 맥주를 집어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만족스러운 크으 소리를 내뱉었다. 형수님 음식 솜씨는 진짜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정훈이 젓가락으로 고기 접시를 가리키며 준혁을 향해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 은지는 영 안 되거든요. 찌개 하나를 제대로 못 끓여요. 집에서는 맨날 배달 앱이나 뒤적거리고 있으니 제 속이 다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묘하게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2살배기 아들에게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던 은지가 그 말을 듣고 불만스럽게 입술을 삐죽였다. 배달 음식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 배달비만 4,000원이야. 엄마 집 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돈도 안 들고 맛도 있고. 그녀는 아주 당당하게 내뱉었다. 엄마 집. 서영이 매달 생활비를 100원 단위까지 쪼개 쓰고 남편과 함께 숨막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견뎌내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 공간을 은지는 아주 가볍게 세 글자로 퉁치며 최씨 가문의 무료 급식소로 전락시켜버렸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말수는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한바구음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에 넣고 빨던 숟가락으로 한가운데 놓인 생선조림에서 가장 부드러운 뱃살을 크게 푹 떠서 식탁반을 가로질러 은지의 밥그릇 위에 척 얹어주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요새 세상에 밖에 나가면 이런 제대로 된 집밥을 어디서 돈 주고 사 먹겠니? 이 말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라. 어차피 내 세연이는 주말에 집에만 있으니 할 일도 없잖니. 서영은 주방 문턱과 가장 가까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밥그릇에는 맨밥만 덩그러니 담겨 있었다. 식사가 반쯤 끝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그녀 쪽으로 젓가락을 뻗지 않았고 그녀의 자리 앞에는 흔한 밑반찬 접시 하나 놓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퍼석퍼석한 흰쌀밥을 한 입 한 입 힘겹게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주방은 재난 현장 그 자체였다. 12개의 접시, 5개의 밥그릇, 3개의 찌개 냄비, 그리고 시커멓게 그을린 프라이팬 2개, 싱크대 상판 곳곳에는 사방으로 튄 기름때와 짓무른 채소 쪼가리, 끈적하게 눌러붙은 밥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서영은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볼 앞에 섰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연예 정보 프로그램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청담동의 어느 유명 여배우가 방금 터뜨린 이혼 스캔들을 주제로 열띤 수다를 떨며 시시때때로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정훈과 준혁은 소파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겨 프로야구 중계 화면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와 찢어질 듯한 비명이 한데 뒤엉켰다. 주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새언니, 좀 쉬어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 라는 빈말도 지나가는 길에 툭 던지는 수고했어 라는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다. 설거지통에 받아둔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주방 세제가 만들어냈던 하얀 거품은 흔적도 없이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엔 탁하고 누런 기름막이 수면 위를 둥둥 떠다녔다. 서영은 그 차가운 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수세미를 쥔 채 접시에 눌러붙은 찌꺼기들을 기계적으로 문질러 닦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이다 우연히 노란 고무장갑 끝자락 너머로 드러난 자신의 손목이 시선에 닿았다. 어젯밤 샤워를 하다 문득 깨달았던 사실. 오랜 시간 독한 알칼리성 세제에 노출된 탓에 손가락 관절마다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솔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생강이나 된장의 누르스름한 흔적이 만성적으로 배어 있었다. 그때 주방 입구 쪽에서 아주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몸을 돌렸다. 6살 난 수빈이가 주방 문간에 서 있었다. 작은 두 손으로 무언가를 꽉 쥔 채 커다란 눈망울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있었다. 수빈아, 왜 그래? 서영은 다급히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수빈이가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다. 작고 여린 손바닥은 무언가에 의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피가 아니라 색연필 안료였다. 아이의 손바닥 위에는 두 동강으로 처참하게 꺾인 분홍색 색연필 두 토막이 뒹굴고 있었다. 서영은 누군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건 지난달 교보문고에 갔을 때 수빈이에게 큰맘 먹고 사준 48색 고급 색연필 세트 중 하나였다. 39,000원이 그림 그리기를 유독 좋아하는 수빈이가 애지중지하며 쓸 때마다 색깔의 명도 순서대로 철제 케이스 안에 한 자루씩 가지런히 정렬해두던 보물 1호였다. 은율 오빠가 내 연필 다 부러뜨렸어. 수빈이의 목소리는 억눌린 떨림으로 아주 작게 갈라졌다. 서영은 벌떡 일어나 딸의 손을 부여잡고 주방을 나섰다. 거실을 채우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는 서영의 싸늘하게 굳은 얼굴을 발견한 순간 일제히 멈칫했다. 은지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눈을 치켜뜨며 수빈이 손에 들린 부러진 색연필을 쓱 훑어보았다. 서영이 채 입을 떼기도 전에 은지가 먼저 짜증스럽게 미간을 확 구겼다. 아유, 애들끼리 장난치다 좀 부러질 수도 있지. 새언니가 왜 애들 싸움에 끼어들고 그래요? 그러고는 소파 위를 여전히 방방 뛰고 있는 7살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성의 없이 외쳤다.
은유라, 수빈 동생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해. 7살짜리 남자아이는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에 쥔 태블릿 PC 화면 속 게임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중얼거렸다. 미안하게 됐네요. 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다분히 도발적인 태도였다. 서영은 손을 잡고 있던 수빈이가 제 등 뒤로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입술을 뗐다. 아유, 그까짓 낡은 연필 몇 자루 가지고 웬 유난이냐. 옆에 있던 시어머니 말순이 불쾌하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서영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다. 동네 문방구 널린 게 연필인데 내일 하나 더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말순은 고개를 돌려 수빈이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수빈이 넌 누나가 돼서 왜 그렇게 철이 없니? 동생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면 내가 한 발 양보해야지. 어째 누나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수빈이는 고작 6살이었다. 수빈이의 가장 소중한 색연필을 박살낸 은유리는 7살이었다. 단지 수빈이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외손녀라는 이유로 이 최씨 집안의 기형적인 남아선호 사상 먹이사슬 속에서 그녀는 무조건 장보해야만 하는 억울한 누나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딸을 내려다보았다. 수빈이는 이런 억지스러운 꾸중이 이미 일상이라는 듯 묵묵히 부러진 색연필 조각을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찔러넣고는 뚝뚝 떨어지는 눈물로 신발코를 적시고 있었다. 서영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 집구석에서 자신이 내뱉는 그 어떤 논리적인 항변도 결국엔 더 거센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딸에게 더 큰 상처만 안겨줄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수빈이의 작은 손을 부서질 듯 꽉 쥔 채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저녁 6시, 창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다. 서영은 마지막 행주를 빡빡 빨아 물기를 쫙 짜낸 뒤 싱크대 모서리에 널었다. 깊게 한숨을 내쉬며 허리에 묶인 앞치마 끈을 풀었다. 신우인의 식구가 들이닥친 지 벌써 8시간이 지났고 저녁 식사 시간도 다 되었으니 이제 슬슬 엉덩이를 떼겠거니 속으로 가늠했다. 그녀가 주방 문턱을 막 넘어서는 순간 소파에 깊숙이 파묻히는지가 제 배를 문지르며 나른하게 늘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예요? 그 한마디는 붉게 녹슨 대못이 되어 서영의 고막을 정통으로 뚫고 들어왔다. 애들이 아까부터 계속 치킨 먹고 싶다잖아요. 은지는 굳게 얼어붙은 서영의 뒷모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혼잣말처럼 주절거렸다. 근데 요새 배달 치킨은 기름을 하도 안 갈아서 더럽고 건강에도 나쁘잖아요. 새언니가 저번에 집에서 튀겨준 거, 고구마 전분 묻혀서 한 거, 그게 제일 맛있었어. 애들도 딱 그거 먹고 싶다네. 저녁도 기어코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조리 과정이 극도로 번거롭고 튀기고 나면 온 주방 사방팔방에 기름때와 냄새를 뒤집어쓰게 만드는 수제 치킨을 대령하라는 것이었다. 서영은 주방 입구에 우뚝 멈춰섰다. 허리에 반쯤 걸쳐진 앞치마를 매단 채 한 손으로는 제 마르지 않은 행주를 무의식적으로 꽉 틀어쥐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 소파 테이블을 넘어 바닥 러그 위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향했다. 준혁은 오늘만 벌써 4캔째인 맥주를 따고 있었다. 알루미늄 캔 따개가 탁하는 경쾌한 마찰음을 냈다. 그는 심해부와 함께 야구팀 하반기 투수 교체 타이밍을 두고 열을 올리며 침을 튀기고 있었다. 옆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가웠는지 준혁이 고개를 돌려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창백하게 질린 아내의 얼굴, 손에 핏대가 서도록 꽉 쥐고 있는 행주,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는 무언가를 그는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입술을 한 번 비죽이더니 심드렁하게 한마디를 툭 뱉어냈다. 튀겨줘.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획 돌려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맥주를 들이켰다. 서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명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한 뚝 하는 파열음이었다. 마치 오랜 세월 엄청난 하중을 견뎌내던 뼈마디 하나가 한계치에 다다라 마침내 두 동강 나는 소리 같았다. 혹은 수년 동안 붉게 녹슨 경첩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버티던 낡은 문짝이
아주 미세한 바람 한 점에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바닥에 육중하게 처박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모든 분노, 억울함, 비참함. 그 끈적거리는 감정들이 그 찰나의 순간에 전부 증발해버렸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고요함 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 상판 위에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앞치마를 완전히 벗어냈다. 돼지기름 찌든 내와 된장 냄새가 푹 배인 그 앞치마를 반듯하게 3번 접어 싱크대 가장자리에 정갈하게 올려두었다. 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화장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옷장 맨 꼭대기 칸의 문을 열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입지 않는 낡은 옷가지들이 잔뜩 쑤셔박힌 그곳 가장 깊숙한 곳에는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거대한 캐리어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28인치 샘소나이트. 7년 전 그녀가 결혼할 때 충청남도 천안에 홀로 계신 친정엄마가 평생 아껴 모은 쌈짓돈을 털어 혼수로 장만해 주신 것이었다. 이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온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서영은 그 캐리어를 끄집어내어 침대 위로 내동댕이 치듯 올려놓고 지퍼를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지만 소름 돋을 만큼 정확했다. 마치 머릿속에서 수천 번은 시뮬레이션해 보았던 코드를 시행하는 것 같았다. 당장 입을 계절 옷 몇 벌. 수빈이의 유치원 원복과 가방. 수빈이가 아직 다 치지 못한 피아노 교본. 세면도구 파우치.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보관해 두었던 은행 통장들과 보험 증권. 그리고 집문서와 함께 철해 두었던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허둥지둥하는 기색도 없었고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의 호흡은 평온하기까지 했다. 찌이 캐리어 지퍼가 닫히는 마찰음이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해야 할 이 안방 안에서 유독 날카롭게 찢어졌다. 그 소리가 마침내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시어머니 말순이 가장 먼저 안방 문간에 나타났다. 손에는 아직 다 먹지 못한 사과 반쪽이 들려 있었고 처음에 의아했던 표정은 이내 짜증스럽게 구겨진 미간으로 바뀌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다 저녁 때 웬 옷장을 다 뒤집어 까고 난리야? 서영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대고 앉은 그녀는 수빈이의 두툼한 분홍색 패딩을 김밥처럼 단단하게 말아 캐리어 측면 포켓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 은지도 엉기적거리며 다가와 문설주에 비스듬히 기대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스킷 봉지가 들려 있었다. 서영이 오후에 사온 케이크를 결제할 때 빵집 아르바이트생이 덤으로 끼워준 것이었다. 은지는 비스킷을 오독 씹어 먹으며 경쾌한 파열음을 내더니 남의 집 불구경하듯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늘어지게 웃었다. 아유, 새언니. 또 무슨 청승을 떨려고 이래? 삐쳤어. 치킨 하나 튀겨달란 게 뭐 대수라고. 짐 싸들고 가출이라도 하시게? 서영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캐리어의 잠금 장치를 체결하며 건조하게 탁하는 소리를 냈다. 수빈아, 이리 와. 서영이 방문 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 딸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는 챙겨둔 겉옷을 딸에게 꼼꼼히 입히고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려준 뒤 작고 보드라운 아이의 손을 꽉 쥐었다. 남은 한 손으로는 캐리어의 손잡이를 단단히 틀어쥐었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굴러가며 덜그럭거리는 둔탁한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서영이 캐리어를 질질 끌며 현관에 다다랐을 때 남편 준혁도 마침내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바닥 러그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먹다 남은 캔 맥주가 쥐어져 있었다. 캐리어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곧 폭발할 듯한 짜증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준혁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온 식구가 거실에 죽치고 앉아서 저녁밥 기다리고 있는데 가방 끌고 어딜 나가?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서영은 현관 문턱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것이 7년 동안 그녀가 안주인으로서 이 집구석을 훑어보는 마지막 시선이었다. 거실 러그 위에는 감자칩 부스러기가 눈꽃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2살배기 아이는 꼬질꼬질한 양말을 벗어 소파 테이블 위에 내팽개쳐 놓았다.
텅 빈 캔 맥주 여러 개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주방 쪽 싱크대에는 점심에 쏟아진 기름진 식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초파리가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다. 시어머니 말순이 들고 있던 사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와 양팔을 쫙 벌리고 현관문을 가로막았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 핏대가 터질 듯 툭 붉어져 나왔다. 너 돌았냐? 집에 아직 식구들이 버젓이 앉아 있는데 내년이 이렇게 문을 박차고 나가면 우리 최씨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고? 서영은 눈앞에서 악을 쓰는 그 핏발선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도는 미풍처럼 깃털같이 가벼웠다. 어머니. 그것은 지난 7년을 통틀어 가장 차분하고 건조하게 부른 호칭이었다. 손님이 아니죠.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들이닥쳐서 공짜 밥축 내고 갈 때는 바리바리 싸 들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문설주에 기대어 있는 은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전 당신네 집구석에서 돈 주고 부리는 파출부도 아닙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통째로 빨려나간 듯 정적이 감돌았다. 말수는 두 눈을 불이 나게 치켜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은지의 손에 들려있던 비스킷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시어머니 등 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온 준혁이 마침내 손에 쥐고 있던 캔 맥주를 신발장 위로 쾅 하고 내리찍었다.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에서 퍽하는 파열음이 터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영을 노려보더니 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본능적이고 밑바닥에 깔린 찌질한 속마음을 악에 받쳐 토해냈다. 너 가면 밥은 누가 해? 밥은 누가 해? 가지마가 아니었다. 내가 미안해도 아니었다. 내가 다 치울게는 더더욱 아니었다. 밥은 누가 해? 서영은 그 순간 실소를 터뜨렸다. 눈가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고 입꼬리만 차갑게 비틀어 올라갔다.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 도어록의 열림 버튼을 꾹 눌렀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11월의 매서운 밤바람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길을 막고 선 시어머니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치고 캐리어를 끌며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파트 복도의 하얀 센서 등이 차례로 불을 밝혔다. 등 뒤로 현관 쪽에서 방음문을 뚫고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저주가 뒤통수를 때렸다. 가. 당장 꺼져. 내년이 뭐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너 한서영 없어도 이 집구석 아주 잘만 돌아가. 내가 밖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며칠 못 가서 질질 짜면서 살려달라고 기어들어 올 테니까. 띵 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서영은 딸의 손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섰다. 닫힌 버튼을 누르자 은빛 금속 문이 눈앞에서 서서히 맞물리며 그 숨막히는 악다군이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수빈이가 고개를 들어 영문도 모른 채 잔뜩 겁먹은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서영은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손을 뻗어 수빈이의 비뚤어진 머리핀을 단정하게 고쳐 꽂아주고 뺨으로 흘러내린 잔머리를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동화책을 읽어주듯 부드러웠다. 우리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거야?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11월 밤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카카오 택시 앱을 실행했다. 도착지 검색창에 그녀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자판을 두드렸다. 충청남도 천안시. 그녀의 친정엄마가 홀로 지내고 계신 오래된 단독 주택이었다. 검은색 택시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미끄러지듯 멈춰서며 헤드라이트로 어둠을 갈랐다. 서영은 트렁크에 무거운 캐리어를 실은 뒤 수빈이를 안아 들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덜컥 차 문이 닫히고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택시는 서울을 등진 채 끝없는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가스레인지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차갑게 식어빠진 음식 찌꺼기들, 그리고 싱크대를 가득 메운 기름때 낀 식기 더미들은
이제 그녀의 알바가 아니었다. 매서운 바람에 밀린 육중한 방음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닫히며 30평 아파트 내부를 크게 한 번 뒤흔들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 재방송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화면 속 여주인공은 악에 받쳐 절규하고 있었지만 거실의 공기는 마치 빙하기가 도래한 듯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아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여전히 양팔을 쫙 벌리고 현관을 막아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굳어 있었고 시누이 최은지는 문설주에 엉거주춤 기댄 채 덤으로 받은 비스킷 반 조각을 허공에 든 채 넋을 잃고 있었다. 남편 최준혁의 손은 신발장 위로 내리꽂은 맥주캔 언저리에서 멈춰 있었고 찌그러진 캔 주둥이로 흘러넘친 하얀 거품이 나뭇결을 타고 뚝뚝 타일 위로 처박히고 있었다. 그 지독한 정적을 산산조각 낸 것은 2살배기 아이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였다. 아이는 언제 버렸는지도 모를 소시지를 러그 위에 팽개친 채 끈적끈적한 붉은 양념이 잔뜩 묻은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눈을 꽉 감고 악을 써댔다. 배고파. 밥 줘. 그 날카로운 비명은 마치 전원 스위치처럼 굳어있던 사람들을 거칠게 현실로 끄집어냈다. 말순이 확 뒤돌아서더니 가슴을 헐떡이며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미쳤어. 단단히 미쳐 돌아가는구나. 문짝 부수고 나가면 다들 벌벌 떨 줄 아나 보지? 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다. 수중에 돈 100원도 없는 주제에 혹 달고 나가서 밖에서 며칠이나 뻗치고 사나 두고 보라지.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비스킷 반 조각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고는 손바닥에 부스러기를 툭툭 털어내며 입술을 비죽인 채 소파로 돌아가 털썩 주저앉았다. 아, 진짜 어이없네. 오빠는 새언니 길을 어떻게 살려놨길래 성질머리가 저 모양이야? 이제 어쩔 거야? 애들 배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겠다는데 치킨은 어떡할 거냐고. 준혁은 여동생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신발장 위로 넓게 퍼져나가는 끈적한 맥주 웅덩이만 멍하니 노려보던 그는 가뜩이나 헝클어진 머리통을 짜증스럽게 벅벅 긁어대며 휙 돌아서 베란다로 향했다.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11월의 서리빨 같은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담뱃갑을 꺼내더니 신경질적으로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담배 끝에 불씨가 신경질적으로 타들어갔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 앱을 열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를 신경질적으로 꾹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는 단조로운 연결음만 허무하게 울렸다. 이어서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달아 7번을 걸었다. 돌아오는 건 숨막히는 통화 중 알림음뿐이었다. 준혁은 휴대전화가 부서져라 꽉 틀어쥐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다. 베란다 아래로 보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노려보며 그는 담배 연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훅 내뿜었고 하얀 연기는 이내 차가운 바람에 속절없이 흩어졌다. 거실에서는 은지의 새 아이들이 밥을 내놓으라며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7살짜리 첫째 은유리는 짜증을 내며 소파 테이블을 발로 쾅쾅 걷어차댔고 고기가 먹고 싶다며 바닥을 뒹굴었다. 아이들의 아우성에 두통이 밀려온 은지가 주방 쪽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엄마, 대충 뭐라도 좀 차려봐. 애들 쓰러지겠어. 말순이 시커멓게 죽은 얼굴로 주방을 향해 쿵쿵거리며 걸어갔다. 10분 뒤 그녀는 빈손으로 걸어 나왔고 얼굴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썩어 있었다. 냉장고에 당장 주워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소면 반 봉지 굴러다니는데 국물 낼 멸치 똥가리 하나 안 보여. 아, 그럼 대충 면이라도 삶아. 은지가 신경질적으로 눈을 치켜뜨며 쿵쾅거리는 발걸음으로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 싱크대 모서리에 각 잡혀 반듯하게 개켜진 앞치마가 들어왔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고는 싱크대에 처박혀 있던 설거지도 안 된 냄비 하나를 대충 꺼내 수도꼭지 아래서 물만 대충 헹궈냈다. 찬물을 냄비 한가득 받은 그녀는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척 올렸다. 불도 켜기 전에 남은 소면 반 봉지를 통째로 쏟아부었고 그제야 가스불을 켰다. 면발이 차가운 물속으로 푹 가라앉자
그녀는 젓가락을 찾다 못해 굴러다니던 국자 하나를 집어들고는 그 안을 마구잡이로 휘젓기 시작했다. 20분 뒤 은지는 식탁 위에 2개의 그릇을 소리 나게 쾅 내려놓았다. 그릇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풀죽 같은 덩어리가 담겨 있었다. 물을 너무 많이 잡은 데다 물이 끓기도 전에 소면을 때려 넣은 탓에 면발은 완전히 푹 퍼져 끈적끈적하게 한 덩어리로 떡져 있었다. 그 위로 간을 맞추려 뿌린 간장 몇 방울이 떠 있었고 덜 익은 밀가루의 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은유리는 그걸 딱 한 번 쳐다보더니 그릇을 밀쳐버렸다. 출렁인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다. 안 먹어. 맛없어. 난 치킨 먹을 거야. 소파 구석에 틀어박혀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심해부 정훈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풀죽 같은 국수를 보더니 당장이라도 짜증이 폭발할 것처럼 얼굴이 시커멓게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 배달 앱을 열고는 손가락으로 액정을 꾹꾹 찔러대며 치킨 패밀리 사이즈를 주문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48,000원이라는 결제 금액이 떴다. 정훈의 손가락이 결제 확인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이번 달 신용카드 한도가 거의 꽉 찼다는 사실이, 당장 다음 달 최소 결제 금액조차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꽉 깨물고 지문 인식을 마쳤다.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고요한 거실 안에서 유독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말수는 식탁 앞에 앉아 자신의 몫으로 놓인 그 풀죽 국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젓가락을 들어 그릇 안을 2번 휘젓고는 끈적하게 엉겨붙은 면발 한 덩어리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져갔다. 면은 속까지 익지 않아 가운데는 뻣뻣했고 겉은 이미 다 풀어져 진흙처럼 변해 있었다. 2번쯤 씹던 그녀는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단 한 입도 삼키지 못했다. 사흘째. 주방 싱크대는 이미 악취를 풍기는 늪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된장찌개가 담긴 깊은 냄비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수분이 다 증발해버린 탓에 냄비 바닥에는 두껍고 갈색빛이 도는 딱딱한 껍질이 들러붙어 있었다. 엊그제 점심때 먹다 남긴 애호박전과 몇 가지 밑반찬들은 접시째 싱크볼 안에 쌓여 있었고 이제는 하얀 곰팡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날파리 몇 마리가 그 접시들 위를 빙빙 맴돌았다. 쓰레기통은 진작에 꽉 찼다. 아무도 비닐봉지를 갈아 끼우지 않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시큼한 악취는 주방 복도를 타고 거실까지 슬금슬금 스며들고 있었다. 말수는 엊그제 입었던 그 자주색 꽃무늬 잠옷 차림 그대로 싱크대 앞에 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떡이 져서 두피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지난 사흘 동안 준혁은 매일 퇴근길에 냉동식품을 사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다. 베란다에는 다 먹은 배달 용기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먹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 결국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마음먹었다. 냉장고 맨 아래 채소 칸을 한참 동안 뒤진 끝에 이미 물렁물렁해진 양파 반 개와 쪼글쪼글하게 말라 비틀어진 애호박 하나를 간신히 찾아냈다. 그녀는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식칼을 쥐었다. 평소 그녀가 주방에 들어설 때면 서영은 이미 모든 채소를 깨끗하게 씻고 껍질을 벗긴 뒤 완벽한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하거나 얇게 채를 썰어 재료 준비용 쟁반에 가지런히 담아두었었다. 말수는 그저 입만 뻥긋거리며 지시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 양파의 그 바싹 마른 겉껍질은 아무리 해도 벗겨지지가 않았다. 짜증이 치민 그녀는 억지로 양파를 꾹 누르고 칼을 힘껏 내리쳤다. 그 순간 미끄러운 양파 속살 위로 칼날이 엇나갔다. 아얏! 말순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쥐고 있던 식칼을 내동댕이 쳤다. 칼자루가 상판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다. 그녀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깊게 베었고 새빨간 핏방울이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 누렇게 뜬 양파 반쪽 위로 떨어지더니 도마의 나뭇결을 타고 싱크대 상판으로 뚝뚝 흘러내렸다. 그녀는 상처 부위를 움켜쥐고 찬바람을 스흡 들이마시며 무의식적으로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서영아, 여기 반창고 좀.
말은 반도 끝나기 전에 뚝 끊겼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소음만이 맴돌 뿐이었다. 부름을 듣자마자 하던 일을 전부 내팽개치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던 그 익숙한 그림자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서울 도심, 어느 전자회사 사무실의 파티션 안. 준혁은 모니터 화면에 빼곡하게 채워진 보고서 데이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만 글자 하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두 눈이 뻑뻑하고 시큰거렸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새벽에 깰 때마다 옆자리의 텅 빈 베개는 지금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칼질하다 손을 깊게 베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카오톡 앱을 열었다. 익숙한 고양이 프로필 사진을 보며 그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이제 그만 들어와. 엄마가 오늘 칼질하다 손을 크게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대화창 왼쪽 아래에 작고 회색인 숫자 1이 생겨났다. 준혁은 숨을 죽인 채 그 숫자 1만 뚫어져라 응시했다. 5초 뒤 그 숫자 1이 사라졌다. 그녀가 읽은 것이다. 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화면 맨 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상대방이 입력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기만을 기다렸다. 상처는 좀 어때요라든가 아니면 생통이네요라는 비아냥이라도 좋았다. 그 어떤 대답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걸 핑계 삼아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앞으로 어머니한테 집안일 좀 덜 시키라고 잘 말해보겠노라며 어떻게든 계단을 만들어 내려갈 심산이었다. 1분이 지났다. 3분이 지났다. 5분. 조작이 없는 화면은 자동으로 어두워지더니 이내 새까만 유리거울로 변해 준혁의 핏발선 눈동자를 고스란히 비춰냈다. 그 회색 숫자 1이 사라진 그 순간이 바로 그녀가 보낸 대답의 전부였다. 분노도, 걱정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철저하고 완벽한 무시뿐이었다. 휴대전화를 쥔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단단한 마룻바닥을 딛고 서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 발밑의 널빤지가 이미 속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자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느끼는 바로 그 끔찍한 감각이었다. 닷새째. 현관 도어록에서 띠리릭 하는 경쾌한 전자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은지는 한쪽 발을 현관에 들이밀자마자 얼굴을 강타하는 끔찍한 냄새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푹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와 오랫동안 비우지 않은 재떨이 냄새, 그리고 며칠 내내 환기 한 번 시키지 않은 탁한 공기가 한데 뒤엉킨 지독한 악취였다. 세상에,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녀는 코를 틀어막고 발끝으로 현관에 널브러진 신발들을 툭툭 걷어찼다. 엊그제 깜빡하고 두고 간 아이의 캐릭터 겉옷을 가지러 온 참이었다. 거실로 들어서려니 발바닥이 쩍쩍 들러붙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며칠 전 은유리가 쏟았던 달착지근한 양념과 국수 국물이 말라붙어 시커먼 얼룩이 되어 있었고 그 위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찰싹 들러붙어 있었다. 말수는 소파에 널브러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머리는 집게 핀으로 대충 틀어 올렸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텅 빈 캔 맥주와 먹다 남은 배달 용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똥파리들이 그 위를 제 집처럼 활개치고 있었다. 엄마, 집구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은지가 미간을 팍 구기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닥에 얼룩을 질색하며 피해갔다. 완전 쓰레기장이 따로 없네? 내 오빠 놈은 바닥 한 번 쓸 생각을 안 하고 내 손은 이 꼴이 났는데 어쩌란 말이냐. 말수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오빠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자빠졌지? 요 며칠은 퇴근하자마자 방에 쏙 들어가서 죽은 놈처럼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은지는 커다랗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흘기더니 주방으로 걸어가 양문형 대형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주스라도 한 병 찾아 마실 생각이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고 말았다. 거대한 냉장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맨밑 서랍의 비닐봉지에 담긴 채
거뭇하게 시들어가는 무 하나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계란 한 판이 전부였다. 항상 빈틈없이 꽉꽉 들어차 있던 냉동실 역시 성에가 두껍게 낀 얼음 조각 몇 개만 굴러다닐 뿐이었다. 은지의 시선이 텅 빈 투명 유리 선반들을 훑고 지나갔다. 이상했다.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이 냉장고 문을 열 때면 그 안은 언제나 마법의 보물 상자 같았다. 투명한 밀폐 용기들이 자로 잰 듯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빨간 통에는 양념이 쏙 배어든 매운 갈비가, 초록색 통에는 씻어서 쫑쫑 썰어둔 대파와 편마늘이, 파란 통에는 요리할 때 바로바로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소분에 얼려둔 멸치 육수 큐브가 가득했다. 과일은 아이들이 집어 먹기 좋게 항상 한 입 크기로 썰려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이 냉장고 안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거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왔다. 이 집의 바닥이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고 화장실 휴지거리에는 늘 새 두루마리 휴지가 꽂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반사광만 휑하게 비추는 그 텅 빈 유리 선반들을 마주하고 나서야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들은 한 여자의 쉴 틈 없는 시간과 손톱 밑에 끼인 찌든 때와 서서히 굽어가는 척추뼈로 채워진 결과물이었다. 은지는 아주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다. 주스가 없다고 툴툴대지도 않았고 가지러 온다던 겉옷도 챙기지 않은 채 몸을 돌려나간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이랬제. 퇴근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1월의 차가운 비는 뼛속까지 시린 바람을 동반하며 준혁의 정장 재킷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갔다. 따뜻한 히터 바람에 몸이 저절로 부르르 떨렸다. 냉장 매대로 다가가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 3개를 집어들고 즉석 식품 코너로 발길을 옮겨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미역국 한 컵을 무의식적으로 집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그의 시선이 계산대 옆 진열대에 무심코 머물렀다.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그중 한 포장지에는 3분 즉석 된장찌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준혁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손을 뻗어 그 봉지를 집어들었다. 뒷면으로 돌려 빼곡하게 적힌 화학 첨가물 성분표를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서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2년 전 어느 주말이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서영은 싱크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거름망으로 육수를 다 우려낸 멸치들을 정성껏 건져내 버렸다. 그리고 묵직한 항아리에서 진한 갈색빛의 된장을 크게 한 숟갈 푹 떠냈다. 이 된장, 지난주에 친정엄마가 천안에서 부쳐주신 거야? 그녀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다. 엄마가 직접 매주 쑤어서 담근 거라 파는 거랑은 깊이가 달라. 찌개 끓일 때는 무조건 멸치로 푹 밑국물을 내고 두부랑 애호박을 넣은 다음 가장 약한 불에서 20분은 은근하게 졸여내야 된장 특유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거든. 준혁은 그때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건성으로 응하고 대답했던 자신을 또렷이 기억해냈다. 지금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진한 인공 조미료 냄새를 풍겨댈 이 즉석 된장찌개 가루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눈시울이 터질 듯이 붉어졌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은근한 불에서 20분을 푹 끓여낸 그 수제 된장찌개를 마시면서도 그것이 당연히 굴러가는 일상인 줄만 알았다. 그는 그 작은 거름망을, 된장 항아리의 빛깔을,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꽃 앞에서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가며 생기를 잃어가던 그 여자의 뒷모습을 단 한 번도 유심히 지켜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즉석찌개 봉지를 다시 진열대에 조용히 내려놓고 삼각김밥이 담긴 비닐봉지를 쥔 채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어와 텅 빈 거실 바닥에 길고 스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말수는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조각상처럼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꺼진 채 집안은 소름이 끼칠 만큼 고요했다. 오직 주방 싱크대 및 낡아빠진 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다.
똑똑. 준혁이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말순이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어둠에 잠긴 얼굴은 표정조차 읽을 수 없었다. 전화 한 통 넣어봐라. 신발을 벗던 준혁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전화해서 이제 그만 들어오라고 해. 말순의 목소리는 바닥까지 가라앉아 쉬어 있었다. 이래 전 기고만장하게 악을 쓰던 패기도 너 없어도 이 집구석 잘만 돌아간다고 소리치던 확신도 전부 증발해버린 뒤였다. 그건 어른의 권위를 내세운 명령조차 되지 못했다. 그건 애원이었다. 지독한 생활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린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해진 늙은이의 비참한 항복 선언이었다. 열흘째. 말순은 마침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소엔 먼저 누를 일조차 없었던 그 번호를 찾아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무슨 말을 할지 미친 듯이 리허설을 돌리고 있었다. 요 며칠 난리쳤으면 이제 콧대도 세웠을 테니 그만해라. 준혁이도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니 빨리 짐 싸서 기어들어와. 집안에 밀린 일이 산더미다. 내가 순순히 들어오기만 하면 짐 싸들고 나간 건 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마. 신호음이 울렸다. 뚜뚜. 1번, 2번, 5번, 8번. 안 받으려나 보다 하고 체념하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전화가 덜컥 연결되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서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였다. 너무나도 맑고 티 없이 해맑으며 수화기를 가득 채우는 생기 넘치는 웃음소리였다. 하하하, 할머니 안 돼. 코에 밀가루 다 묻었잖아. 외손녀 수빈이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늙었지만 힘이 넘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수빈이 꼬마 고양이 다 됐네.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만두 다 빚었으니 인자 소태찌기만 하면겨. 오늘 우리 똥강아지 배 터지게 묵여줄 테니께. 말순은 휴대전화를 쥔 채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머릿속에 가득 채워두었던 그 오만방자한 대사들이 갑자기 목구멍에 굵은 가시처럼 콱 박혀버려 단 한 글자도 토해낼 수가 없었다. 그 눈부신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 30평 아파트 안에서의 수빈이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6살 난 여자아이. 늘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를 보며 벽에 바짝 붙어 걷던 아이. 장난감을 빼앗겨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가장 아끼던 색연필이 반토막 나도 주머니에 조용히 쑤셔 넣기만 하던 아이. 말순은 문득 깨달았다. 이 집구석에서 수빈이가 저토록 목청껏 까르르 웃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화기 너머로 물기를 닦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휴대전화가 조금 멀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분했다. 티끌만 한 동요도 없었다. 분노의 감정도 억울함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이미 존재하지 않는 유령 수취인에게 사무적인 메시지를 남기듯 건조했다. 무슨 일이시죠? 짧고 간결한 질문. 말순은 입술을 달싹거렸다. 전화기 배경음으로는 만두 찌는 솥단지에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그리고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수빈이의 깨르륵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든 소리들이 얽혀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로 가득한 완벽한 결계를 치고 있었고 그녀, 오말수는 그 따뜻한 결계 밖으로 완벽하게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아, 아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한 채 황급히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힘이 풀린 손에서 빠져나간 휴대전화는 시커먼 얼룩이 진 러그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14일째. 회색 현대 소나타가 고속도로를 3시간 넘게 내달린 끝에 마침내 충청남도 천안시의 구도심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준혁은 비좁은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11월의 천안은 서울보다 바람이 더 매서웠고 찬바람이 바닥에 뒹구는 낙엽을 쓸어모아 발끝에서 맴돌게 했다. 그는 나지막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낡은 대문에 칠해진 초록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시뻘겋게 녹슨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당에 걸린 빨랫줄에는 수빈이의 작은 유치원 원복과 서영이 즐겨 입던 베이지색 카디건이 겨울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준혁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끼익, 철문이 열렸다. 장모 한복자 여사가 문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손바지를 입고 손에는 다듬다만 미나리 단을 쥔 채였다. 문 밖에 선 사위를 보고도 그녀의 주름진 얼굴엔 아주 미세한 파동조차 일지 않았다. 평소 굽신거리며 짓던 그 싹싹한 미소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가 내심 각오했던 벼락 같은 호통도 없었다. 그녀는 위아래로 사위를 쓱 한 번 훑어보더니 아주 건조하게 툭 내뱉었다. 왔는가? 그러고는 몸을 돌려 횡하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열린 문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준혁은 대문 앞에 5분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차디찬 칼바람이 셔츠깃을 파고들어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다. 집 안쪽 미닫이 문이 아주 조금 틈을 보일 때쯤에야 그는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끌며 그동안 명절에조차 몇 번 발걸음하지 않았던 처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거실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서영은 온기가 도는 안방의 작은 교자상 앞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상 위에는 하얀색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천안 골목길을 휩쓸던 칼바람보다 더 살이 에일 듯 차가웠다. 원망이나 증오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비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름 끼치는 냉담함 뿐이었다. 준혁은 신발을 벗고 잔뜩 주눅든 채 교자상 맞은편에 엉거주춤 자리를 잡았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이토록 관찰하듯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난 14일 동안 그녀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눈 밑에 만성적으로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던 다크서클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만성 피로에 절어 언제나 누렇게 떠있던 피부는 이제 건강하고 맑은 혈색을 띠고 있었다. 주방일에 지쳐 늘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등허리조차 지금은 자로 잰 듯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이 외풍드는 낡고 허름한 주택 안에서 그녀는 군포시의 그 번듯한 3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 갇혀 있을 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빛나 보였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준혁이 헛기침을 하며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알아채지 못한 비굴한 떨림이 묻어났다. 서영은 대답 없이 보리차 잔을 들어 가볍게 목을 축였다. 당신 마음고생 많았던 거 나도 다 알아. 준혁이 몸을 상 쪽으로 바짝 당기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계셔. 손까지 다치셔서 밥 한 끼 제대로 못해 드시고 집은 완전 난장판이야. 은지한테도 내가 단단히 경고했어. 앞으로 쓸데없이 애들 데리고 우리 집 들락거리지 말라고. 오더라도 절대 빈손으로는 오지 말라고 확실히 못 박아뒀어. 그는 자신이 내뱉는 이 약속들이 판세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양보라고 굳게 믿었다. 제 여동생의 길을 꺾었고 콧대 높은 어머니마저 눌렀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고 자부했다. 서영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물겨운 원맨쇼를 조용히 관전할 뿐이었다. 준혁은 이를 꽉 깨물고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단단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더니 서영의 코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이거 대형 마트 선불 카드야. 여기 100만원 충전해놨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듯한 안도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앞으로 집에서 장 보는 돈은 전부 이걸로 결제해. 당신 돈으로 카드값 메꿀 일 절대 없게 할게. 잔액 떨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바로바로 채워 넣을 테니까. 그는 이것이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성이라고 여겼다. 둘 사이에 적 갈라진 균열을 완벽하게 메워줄 만능 접착제라고 확신했다. 서영은 시선을 아래로 깔고 상위에 놓인 번쩍이는 플라스틱 카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카드를 준혁 쪽으로 툭 밀어 돌려주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코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하얀 서류 뭉치를 반 바퀴 돌려
준혁의 눈앞에 똑바로 펼쳐놓았다. 서류 맨 꼭대기에 박힌 굵고 시커먼 명조체 글씨에 준혁의 시선이 꽂히는 순간 그의 동공이 사정없이 수축했다. 협의 혼의사화 긴신청서. 두 부였다. 필요한 모든 칸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아내 측 서명란에는 이미 시뻘건 인주가 찍힌 지장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 심지어 서류 맨 위 여백에는 연필로 천안지원 접수번호 가이아까지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볼썽사납게 삑사리를 냈고 바지 솔기를 꽉 틀어쥔 두 손가락이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잖아. 식비는 내가 전부 다 된다고. 은지 그 기집애도 다신 못 오게. 결혼 7년 차 서영이 그의 말을 날카롭게 잘라버렸다. 그녀는 지난 7년을 통틀어 가장 평온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 지독한 숫자들을 낱낱이 뱉어냈다. 은진의 식구 5명이 우리 집에 몰려와 공짜 밥을 축낸 횟수 총 230번 이상. 올 때마다 당신들 입에 들어갈 추가 삼겹살, 과일, 애들 과자에 그놈의 비싼 수입 딸기 케이크까지. 한 번 올 때마다 평균 9만 원이 깨졌어. 내가 7년치 가계부 싹 다 뒤져서 계산해 봤더니 그 식대 하나로만 빠져나간 돈이 2,400만 원을 훌쩍 넘기더라. 준혁이 기겁하며 변명하려 입을 벌렸지만 서영이 손을 들어 그를 차갑게 제지했다. 그 피 같은 돈, 전부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이 서영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 잘나가는 전자회사 과장이라 월급이 500만 원이지? 나는 식품회사 품질관리 직원이라 월급 230만 원이야. 지난 7년 동안 내 뼈골 빠지게 번 돈의 단돈 1원까지 전부 이 최씨 가문이라는 끔찍한 밑빠진 독에 고스란히 들이부었어. 알아. 그 7년이란 세월 동안 나는 내 몸뚱이에 5만 원짜리 싸구려 코트 하나 걸쳐본 적이 없어.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혼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다. 돈 문제는 내가 싹 다 정산해서 내일 당장 입금해줄. 준혁아, 서영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도 아니었고 수빈 아빠도 아니었다. 내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서영의 몸이 앞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예리한 수수용 메스처럼 준혁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추악한 위선을 완벽하게 도려냈다. 내가 당신을 떠난 진짜 이유는 14일 전 내가 캐리어를 질질 끌고 현관문을 나설 때야. 당신은 나한테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지 않았어. 당장 은진의 식구 내쫓을게라고도 하지 않았지. 그 순간 당신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서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듯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뇌리에 박아 넣었다. 그거였지. 너 가면 밥은 누가 해. 그 순간 준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쇠망치에 가슴팍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혔다. 서영의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한 그는 마침내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던 그 찌질한 한마디가 그의 모든 가식을 갈갈이 찢어발긴 것이다. 그 한마디는 서영에게 쐐기를 박았다. 당신 남편 최준혁의 머릿속에 아내 한서영이란 여자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저 자궁이라는 부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제 돈으로 마트에 가서 장까지 봐오는 로봇 청소기이자 스마트 전기밥솥에 불과했다는 것을. 가전제품이라면 억울함을 느낄 자격 따윈 없다. 콘센트가 꽂혀있는 한 죽을 때까지 무한정 돌아가야만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가전제품이 스스로 자신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이다. 그날 밤 준혁은 홀로 차를 몰아 군포시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빨간 도장이 찍힌 그 협의 혼의사화 긴신청서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았다. 말수는 어디서 굴러다니던 더러운 행주를 들고 된장찌개 냄비 바닥에 들러붙은 딱딱한 찌꺼기를 벅벅 긁어내려 애쓰는 중이었다. 식탁 위에 내던져진 그 시뻘건 지장이 찍힌 서류를 본 그녀는 몇 초간 얼빠진 듯 굳어있다가 이내 발작하듯 귀를 찢는 비명을 질러댔다. 하지만 이번엔 아들에게 화를 내지 못했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악독한 저주는 전부
이제 2번 다시 이 집구석 문턱을 넘지 않을 그 여자를 향해 쏟아졌다. 그 미친년.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우리 최씨 집안이 지한테 뭘 그리 잘못했는데? 지년 시집 올 때 그 쥐꼬리만 한 혼수 쪼가리 말고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게 있어? 이 30평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전부 우리 집안 돈으로 해준 거야. 지가 무슨 염치로 이혼을 입에 올려? 몸만 덜렁 기어 나갔으니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 보라지. 준혁은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번만큼은 그는 어머니의 악다구니에 맞장구 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방을 바라보았다. 가스레인지 상판에는 시커멓게 그을린 흉측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사흘 전 어머니가 계란 프라이를 하려다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 프라이팬이 통째로 녹아내릴 뻔했던 흔적이었다. 싱크대 및 배관은 수명이 다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타일 위에는 물웅덩이가 질척하게 고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소한 고장이 날 때마다 서영이 말없이 공구함에서 스패너를 꺼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손으로 전부 고쳐놓았을 터였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은지의 이름이 번쩍거렸다. 준혁은 기계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빠, 내일 주말인데 우리 애들 데리고 오빠네 놀러 갈게. 은유리가 오빠네 아파트 앞 대형 마트 가서 변신 로봇 장난감 꼭 사야겠대. 간 김에 점심때 집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준혁은 여동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버렸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친동생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휴대전화 액정을 내려다보며 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곰팡내와 썩은 음식물 냄새가 진동하는 이 폐허 같은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위태롭게 흔들리던 이 껍데기뿐인 성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주춧돌을 다름 아닌 자신의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석 달 뒤. 천안지원. 협의 이혼의 모든 절차가 마지막 도장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진흙탕 싸움 같은 법정 공방도 얼굴을 붉히는 재산 분할 다툼도 없었다. 준혁은 허무할 정도로 백기를 빨리 들었다. 서영이 제출한 자료를 훑어본 준혁의 담당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이렇게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시면 아주 뼈아프게 패소하실 겁니다. 서영이 법원에 들이민 것은 지난 7년 동안 단 100원의 오차도 없이 빼곡하게 기록된 가계부 복사본 전체와 수백 장에 달하는 대형마트 영수증 다발이었다. 시댁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지출과 막노동에 가까운 가사노동이 법원이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데이터로 완벽하게 수치화되어 있었다. 이 숨막히는 데이터는 아이를 직접 키워온 엄마라는 절대적인 유리함과 결합하여 그 어떤 판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사노동 기여도의 완벽한 철옹성을 구축해냈다. 결국 수빈이의 단독 양육권은 서영에게 돌아갔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아파트 전세 보증금 중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서영의 7년치 실질적 기여도를 반영하여 법원은 서영에게 현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돈이 통장에 꽂힌 바로 다음 날 서영은 천안 시내에서 가장 실력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다. 그녀는 친정엄마의 허름한 주택 안팎을 뼈대만 남기고 모조리 뜯어고쳤다. 시뻘겋게 녹슬어 덜컹거리던 철문은 최신식 방법문으로 교체되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던 낡은 목재 창틀은 전부 최고급 이중방음 창호로 바뀌었다. 그녀는 쩍쩍 갈라진 시멘트 바닥을 전부 파내고 집안 전체에 가장 효율 좋은 최신식 보일러 배관을 깔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곳은 주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선에 완벽하게 맞춘 최고급 싱크대를 통째로 짜 넣었고 하부장에는 대용량 식기세척기를 보란듯이 빌트인으로 박아 넣었다. 그녀는 매일 왕복 2시간을 길바닥에 버려야 했던 서울의 품질관리 직원 자리를 미련 없이 내던지고 천안 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유기농 식품기업에 당당히 경력직으로 이력서를 냈다. 7년간 다져온 탄탄한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품질관리 팀장으로 입사했고 월급은 310만 원으로 훌쩍 뛰었으며 출퇴근 시간은 차로 고작 20분 거리로 줄어들었다.
수빈이는 집에서 골목 하나만 건너면 되는 천안 시내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다. 찰랑거리던 긴 머리를 단발로 산뜻하게 자른 아이의 얼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웃음꽃이 피어났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아이는 힘차게 대문을 열어젖히며 할머니하고 소리치곤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그러고는 능숙한 솜씨로 도마 위에 밀가루를 얇게 솔솔 뿌리며 할머니가 막솥에서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동통한 찐만두를 기다렸다. 반년이 흐른 천안시의 어느 일은 봄날 토요일. 따사로운 봄볕이 통유리창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는 번화가 길모퉁이의 근사한 브런치 카페 안. 서영은 포근한 아이보리색 니트 카디건을 걸친 채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산뜻한 새 원피스를 차려입은 수빈이가 다리를 까딱거리고 있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종업원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와 테이블 위로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안녕하세요. 프렌치 카라멜 토스트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진 토스트 위로는 하얀 슈가 파우더가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곁들여진 싱싱한 딸기와 작은 유리볼에 담긴 진한 메이플 시럽이 먹음직스러웠다. 갓 내린 뜨거운 커피의 짙은 향이 햇살을 타고 피어올랐다.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둔 서영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며 카카오톡 알림창에 긴 장문의 메시지가 떴다. 발신자는 여전히 친구 목록에서 지워지지 않은 최준혁이었다. 텍스트가 너무 길어. 미리 보기 화면에는 첫 두 줄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서영아, 오늘 나 혼자 마트에 장 보러 갔어. 거기서 당신이 옛날에 자주 사던 수제 다시마를 봤는데 문득 찌개 끓일 때 무조건 그걸 써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서영은 액정 화면을 딱 2초간 덤덤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터치하지도 그 구질구질한 참회록을 끝까지 읽어보지도 그렇다고 굳이 지워버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극히 평온한 손길로 검지 손가락을 뻗어 휴대전화 측면의 전원 버튼을 한번 딸깍 눌렀을 뿐이다. 화면은 순식간에 새까맣게 꺼지며 커피잔의 그림자만을 비춰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딸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수빈이는 포크로 메이플 시럽이 흠뻑 묻은 토스트 한 조각을 서툴게 푹 찍어 입안 가득 우겨 넣고는 다람쥐처럼 양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는 중이었다. 달아, 서영이 나지막이 물었다. 수빈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고 입가에 반짝이는 시럽을 묻힌 채 두 눈을 초승달처럼 곱게 접으며 활짝 웃었다. 창밖의 천안 거리는 아직 이른 봄의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카페 안을 채우는 온기는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서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은빛 나이프를 집어들어 푹신하게 구워진 토스트 한 조각을 작게 썰어 입술 사이로 천천히 밀어넣었다. 풍미 가득한 버터의 향과 카라멜의 달콤함이 혀끝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내다보며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이것은 결혼 7년 만에 그 2700여 일의 시간 동안 난생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밥을 차려 자신의 눈앞에 내어준 첫 번째 아침 식사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저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온전히 자신만의 몫으로 주어진 이 한 끼의 식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마지막 한 입까지 음미하는 것뿐이었다. 끝.